앞으로 부동산이 장기적 우상향을 할 것이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이다. 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다시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유동성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적다 하더라도 총량에는 플러스죠. 그렇다면은 그 총량에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구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는 세금을 분산하기 위해서 내 식구면은 1가구 1주택씩 가구를 분화시킨 그런 탓이 크죠. 그래서 뭐 증여 혹은 양도 형식으로 주택을 넘겼다. 그러니까 2020년에 가구수 증가가 확 늘었는데, 그거 제외하고 2019년까지 보면은 가구수 증가 점점 줄고 있었죠. 인구는 이미 하락세로 바뀌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건데, 유동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빚 많은 나라부터 돈을 뺄 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내년에 심판대를 선다. 빚이 많아 대출 투자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돈을 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년간 국가와 가계부채 급증한 상황. 문제는 빚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많아니까 총량을 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국가부채 총량이 높지는 않다. 왜냐? 선진국의 대부분 많은 나라들은 기축통화를 쓰기 때문에 좀 많이 늘리더라도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 늘리면 환율이 방어가 안 되죠. 물가도 방어가 안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 금융회사, 기업의 부채 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은행에서 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느냐? 부채를 너무 많이 빌려줬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더 빌려줘서 부실 규모가 커지면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ROA라고 아세요? 자산에 비해서 수익률 얼마나 내냐, 이게 ROA인데,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런데 지금 맨날 뭐라 그래요? 대출이자는 너무 높은데 예금이자는 너무 낮아요. 물론 우리나라 은행이 영업을 똑바로 못하는 건 있어요. 외국 은행들은 투자도 잘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예대 마진으로만 처먹으니까 다 누구 빨아먹는 거예요? 서민들 빨아먹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돈을 못 벌고 있다. 근데 이번에 기회 잡아서 대출 쭉 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그래서 신뢰도 떨어지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시중금리 미친 듯이 올리는 거다. 이거를 정부에서 왜 안 잡고 있냐? 권고 정도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뭐 더 투명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막을 수는 없죠. 은행도 기업인데 왜 이거는 기업 탄압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은행 같은 경우는 생존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사람 목숨 날리는 일인데 기업 막는다고 난리치면서 왜 은행은 은행 막는다고 난리 안 치고 은행 막으라고 난리쳐요? 집값 떨어질까 봐 안달이 난 거죠. 그런데 빚 많은 나라부터 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통화스와프가 12월에 만료됩니다. 연장할지 모르겠어요.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 높지 않느냐? 미국에서 축소하고 있는데 종료되는 나라들부터 축소해야지 미국도 유동성 축소가 좀 힘을 받겠죠.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자체는 많진 않지만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고, 물론 근데 많지 않은 나라가 증가율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보다 위험한 건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라는데, 우리나라에 600억 달러 빌려줬는데 200억 달러를 소진했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달러가 더 필요하다 라는 거죠. 달러가 더 필요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환율 올라가게 되면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원화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원화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올리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금리가 높으면은 우리나라에 예금하고 외국에서 대출을 받겠죠. 금리 싼 나라에서 대출 받고 금리 높은 나라에 예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금도 아무 나라에 하는 건 아니고 망할 나라에는 안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코로나 나름 잘 극복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간에 금리 올리면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지만 저는 정부 두둔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홍남기 부총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전 정부 이야기 많이 했죠. 전 정부의 문제가 컸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절대 홍남기 부총리를 지금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수 19조가 틀렸다는 게 말이 되냐? 물론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 풀자 하고 있는데 억지로 막는 이유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저번에도 재난지원금 풀자 했는데 2조는 국채 상환해야 돼
국민 입장에서야 풀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국채 상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느냐? 부채 규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나라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국채 상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당기 부총리는. 홍당기 부총리를 절대 편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을 한꺼번에 확 빼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갚을 의지를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해봅시다. 한 200만 원 빌려줬어요. 두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한 달에 막 10만 원씩이라도 갚으려고 그러고 한 친구는 안 갚고 흥청망청 쓰고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갚을 여력이 없지도 않아.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그러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경제를 살리려고 푸는 건 맞는데 미국 입장에 봤을 땐 우리한테 갚을 여력 충분히 되는데 저거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어? 유동성 축소 장세?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국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국가가 빌린 채무고 국채를 상환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너네 돈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그래도 갚으려고 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끝나가면은 최대한 더 갚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외국인들도 아, 저 나라 국채가 신뢰가 가는구나 하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재난지원금 푸는 게 유동성을 많이 푸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이게 소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환 안 하고 국채 계속 늘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갚자. 내년에 풀 거면 올해 걸로 풀지 말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적자 국채 또 발행하자. 일단 갚아야 된다. 어떻게 당해 세입을 내년까지 올리냐. 당해에 충당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왜? 가계부채가 이 난리예요. 가계부채 증가속도 최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한 절반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은 여기다 플러스 자기 돈에서 전세금으로 가죠. 임대인이 전세금을 빌리고 대신에 집의 사용권을 맡기죠. 이게 전세제도의 특성이죠. 그렇다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전세금이라는 사적 채무 관계가 늘었다는 소리고 몇 년 전만 해도 한 40~50% 정도 됐으면 지금은 50%를 훌쩍 넘었을 거다. 버블 가능성 지수 세계 2위, 주택가격 상승률 세계 3위, 집값 높다는 홍콩보다도 가계대출 비율은 더 높다.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왜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고 있냐, 정신 나간 인간들아. 집값이 더 오르려면 부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부채가 세계 최고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터질 나라 2등으로 꼽았고 그래서 부채가 붕괴돼야 된다. 왜? 그래도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이 줄었는데 소득 대비.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그때도 계속 늘어서 지금까지 거품을 쌓아놨는데 이게 터지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집값 더 오른다. 그럼 부채 더 쌓인다는 얘기죠. 부채 더 쌓여서 터지면 어떡하려고요? 해외로 나르시려고요?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장기적 우상향이요? 장기적 우상향 10년 뒤에 더 올랐다? 그거 가능했던 이유는 다 부채 쌓아서 만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를 한번 털어냈는데 우리나라는 부채를 계속 쌓았다. 그리고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2분기 기준 부채가 하나도 안 늘었다고 했을 때도 역대 최대 이자 부담이다 지금. 요때도 넘어섰고 요때도 넘어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3분기는 부채도 더 늘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기준금리 한 번 더 인상되죠. 저게 3분기 기준인데 10월 들어서 시중금리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른 거보다 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부채 상환이 막히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끝이에요. 무슨 장기적 우상향이야. 장기적 우상향은 부채와 소득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 해당되는 거고 소득이 늘었어요? 부채는 많이 늘어서 이제 더 늘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10%대 진입할 수 있다. 물론 저게 억측이라고 치더라도 성장률은 잠재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선진국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늘 비교를 해보면은 국가도 사람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흥국대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성장이 빠르죠? 다쳐도 금방 나아요. 경제위기 맞아도 금방 나아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암 같은 거 이런 거 세게 맞으면 오히려 청소년들이 훨씬 더 심하죠. 버지기 빨라서. 물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그 다음에 충격도 금방 회복된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돼서 막 키가 청소년기만큼 막 성장하고 막 그러진 않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은 일단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폭이 크다. GDP라는 게 뭐예요?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죠. 근데 인구도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준다는 건 GDP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0%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오펙 석유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앞으로 세계적인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광물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많이 생산되는 거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GDP 성장률이 늘어날 가능성은 앞으로 굉장히 낮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성장이 둔화되는 것 자체가 국가 유동성이 성장하는 게 줄어든다는 건데 어떻게 예전처럼 국가가 쭉쭉 성장하던 그때랑 비교해서 장기적 우상향을 이야기를 하냐. 특히 그럴 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동산일 텐데. PIR 지수 말할 것도 없죠. 9에서 18까지 6년도 안 지나서 8.9가 올랐어요. 안 먹고 집세도 안 내고 노숙하고 그래서 버는 돈 다 모아도 집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거품이 아니면 뭐가 거품이냐. 그런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냐. 거품이 어떻게 계속 평생 가고 안 터진다고 장담할 수 있냐. 주택 구입 부담지수? 말할 것도 없죠.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섰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때보다 주택 구입 부담지수 낮아요. 사세요. 아니 급격히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급격히 올라갔어요. 왜 이제는 얘기 안 해요? 그때도 급격히 올라가야 하는 것들이 금리 인하되면서 둔화됐기 때문에 영향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왔는데 왜 아직도 23년 타령하고 있어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구매력 지수랑. 그 사람이 23년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 올랐는데 이제 막 신혼부부가 어쩌니 하면서 23년에 떨어진대요. 결론. 첫 번째, 우리나라는 성장 감소가 앞으로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집값 쳐 올려놓으니까 애 안 낳고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국가 성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동성 축소 가속화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느냐. 요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12월 통화 스와핑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안 할 가능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장을 하더라도 적어도 축소 연장할 것이다. 규모를. 그렇다는 건 우리나라 유동성 축소도 가속화된다는 거죠. 유동성 축소가 가속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리 인상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올리던 거 이번에는 8월에 올리고 11월에 또 올리고 1월에 또 올릴 수도 있다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도 물가는 역대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유가는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오펙에서는 석유 더 생산 안 할 거래요.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물가 상승은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소득도 축소되고 대출도 축소되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되고 지금 이미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는데도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다. 남들 다 지금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주택자들 힐링하고 있네 집값은 계속 오른다 하고 자꾸 심리 조장하지 말고 니들이 사세요. 그런 수요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고 있냐. 굳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냐. 집값 우상향 시기는 완전히 끝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